안녕하십니까. 오늘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에 한 장이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이나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새해의 다짐을 하시곤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구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8년 전에 트롬소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이었는데요. 트롬소에서는 북극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극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려하고 아주 멋진 풍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치와 또 경제와 안보와 또 사람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국제회의는 늘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전체 회의장의 화면이 꺼지고 한쪽 벽의 스크린에서 바깥의 풍경이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그 풍경을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화면 하단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우리 타임스퀘어나 우리 종각에서 새해 첫 시간 12시 정각이 되면 밤 12시 정각이 되면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트다운이 0이 되니까 그 화면 구석 한 산 모퉁이에서 조그마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지역의 첫 번째 햇살입니다. 그 날짜가 1월 22일입니다. 우리같이 1월 1일 날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 2달간 나타나지 않았던 해가 다시 나타났음을, 다시 돌아왔음을 축하하면서 아무리 무거운 회의장일지라도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해가 매일 뜨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이곳에서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생활을 수천 년, 수만 년 해온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10여 년간 경험했던 북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은 쉽게 여러분들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목차는 북극을 향한 마음, 그리고 북극으로 들어가기, 또 북극 속의 이야기들, 이 세 개 챕터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의미 있는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극에 대한 인식을 여쭤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신지를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 위해서 1250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북극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주로 얻으시는지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80%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북극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계셨습니다. 또 그 얻는 정보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북극의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북극의 자원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북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북극에서 기후변화,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국민들께서 주셨고요. 북극 관광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북극곰, 빙하, 이 두 가지가 가장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북극에 대해서, 북극 관광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방문할지, 또 어디를 방문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북극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신 분이 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5년 이내에,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5년 이내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도 약 30%에 달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신다면 어디를 가시고 싶은지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알래스카와 아이슬란드가 제일 첫 손가락, 둘째 손가락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가고 싶은 시즌은 7월달, 8월달 휴가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희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북극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접하고 계시고 또 그 접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후변화 이슈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멋진 풍광들을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심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북극을 향한 마음들은 앞으로 우리가 북극에 대한 정책을 만들거나 북극과 일을 하는 경우 아주 중요한 기본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극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지는 두 곳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 이렇게 돼 있죠. 극지가 생긴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양쪽 극이 생깁니다. 근데 이름으로 봐서는 영어를 보면 북극은 아크틱이라고 그러고요. 남극은 안타틱이라고 합니다. 안타틱이란 말은 아크틱에 반대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어원으로 보면 북극이 먼저 만들어지고 북극의 반대가 남극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크틱이라는 말의 어원이죠. 그리스어의 어원은 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극에는 많은 하얀 곰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도 뭔가 북극은 곰들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극과 남극은 굉장히 다릅니다. 북극은 오랫동안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게 땅인지 얼음인지 몰랐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북극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극점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저에 있습니다. 해저 바닥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극은 땅입니다. 대륙입니다. 그래서 북극해라고 하고 남극 대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극은 그 대륙 위에 눈과 얼음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북극은 그에 비해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얇은 얼음층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두꺼운 것은 수십 미터 이르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한 2, 3m 정도의 두께로 얼음이 넓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은 늘 있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는 줄어들고 겨울철에는 늘어나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최근 한 20년 동안 북극의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 현상은 북극의 얼음을 더 가속적으로 녹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얼음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에 있는 빙상,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얼음들도 급속히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전 지구에 미칠 영향 심각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는 바다를 포함하는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30년경에 마크로비우스가 그린 지도입니다. 위에 보시면 북극과 남극이 약간 꺼멓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사람 말로는 거주할 수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 지역은 4세기 사람들도 거주하기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15세기, 16세기에 돼도 이 북극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1623년에 제작된 지도인데요. 북극 한가운데 노랗게 표시된 곳이 히페르보레아라는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이곳에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도 없고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곳에서 아폴로가 태양의 신이 태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도 북극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있었다. 신기한 일이죠. 같은 지구에 있으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시절도 훨씬 지난 이후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북극에 대해서 의문 또 미지의 세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잘 알게 된 북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극점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주변에 북극권 국가들이 8개 국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면서 북극 국가가 됐고요. 캐나다, 러시아, 또 덴마크는 본국은 북극권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린란드라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도 북극권 국가가 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렇게 8개 국가가 북극권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북극권이라는 게 특별하게 딱 기준이 있어서 어디부터 북극권이라는 기준은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북극권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개 국가들은 북극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서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야 현상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기간 북위 66.5도 이상 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66.5도 이상 되는 지역은 하루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백야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것이죠. 해가 지평선까지 가다가 다시 또 오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태양의 주기와 또 자기의 생활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암막 커튼이라고 그러죠. 집마다 암막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얇은 커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개 커튼이 되어 있어서 하나는 완전히 빛을 차단하고 다른 용도로 또 커튼이 밖에서 안을 보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2가지 커튼이 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극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은 하루라도 해가 뜨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롬소에서 새해 일출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하루 종일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 동이 트는 해가 뜨기 전 으스름한 그런 상황이 몇 시간씩 계속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도 잘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지 않는, 해가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짧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4개월, 5개월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 16, 17세기까지 북극은 모르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인간이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탐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수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거에 의하면 고대 시대부터 북극에 대한 도전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테아스라는 그리스 탐험가가 기원전에 여기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북극점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분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빙산이 떠다니고 굉장히 춥고 밤에 해가 지지 않더라.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걸 봐서는 북극권에 들어갔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17세기, 18세기에 우리 포르투갈, 스페인과의 어떤 바다에서의 다툼에 있어서 조금 밀리는 현상을 보였었죠.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와 중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북서항로, 우리가 말하는 북극항로죠. 북극항로를 통해서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군성은 이 북서항로를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현상금까지 내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북극은 그렇게 인간의 도전을 호락호락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도전했던 사람들은 북극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 번에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북극의 겨울이 되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배 밖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얼음 위에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서 항로를
완주를 한 분이 아문센,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문센이라는 분입니다. 남극점을 처음으로 도달한 인간이었죠. 이분이 이 북서항로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3년이 걸렸습니다. 겨울을 2번을 보내면서 거기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얼음 위에서 지냈던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북서항로에 도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문센이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뒤에 썰매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극점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피어리라는 미국 분이 먼저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후에 이 북극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서항로를 통해서 북극을 처음으로 바다를 통해서 항행하신 분이 됐고요. 또 비행선을 이용해서 북극점 위를 지나가는 첫 번째 분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행선을 타고 북극점을 같이 탐험했던 이탈리아 분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노빌레라는 분이 북극에서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문센은 자기 친구를 찾기 위해서 비행선을 타고 북극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북극에서 실종이 됐고 그게 그 사람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종됐던 노빌레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문센이라는 분은 무한한 탐험심 그리고 어리로 똘똘 뭉친 정말 대단하신 탐험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프람호라는 배입니다. 노르웨이 선박인데요. 프리초프 난센이라는 위대한 탐험가가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북극을 탐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먹어야죠. 또 그 추위에 견뎌야죠. 또 그 지역의 동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또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프라모는 당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들이 얼음에 갇히게 되면 이 빙압, 얼음의 압력에 의해서 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모는 얼음이 밀려올 때 오히려 위로 떠오르게, 그러니까 얼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디자인을 했던 첫 번째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실제적으로 북극 바다를 겨울에 표류하면서 탐험을 했던 첫 번째 배고요. 이 프리초프 난센은 북극점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이 배를 타고 북위 86도까지 도달했던 위대한 탐험가였습니다. 이분도 역시 노르웨이 분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북극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이죠.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가기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냉전이 풀리고 우리가 북극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에 우리 최종열, 신정섭 두 분이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북극점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5월 달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뉴스 또 신문 보도에서 한국의 탐험가가 북극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역사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증거도 없고 정확한 사례를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보다 훨씬 전에 한국인이 북극권에 갔었다는 기록이 어떤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극에는 사실은 과학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그렇지만 북극에는, 북극점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북극을 주변으로 이렇게 북위 60도 이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400만 명 정도, 부산시 인구보다 조금 많습니다만 400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원주민은 한 10% 내외,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원주민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이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북극권을 가서 북유럽에 가면 조금 저희하고 생김새가 다릅니다만 러시아 쪽이나 알라스카 쪽이나 그린란드나 캐나다 쪽에 가면 너무 우리와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선가 우리와 분명히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극 탐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피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어리라는 분은 미 해군이었고요. 이분이 1909년에 북극점을 도달할 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이 원주민들과 같이 도달했습니다.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세르파라 그러죠. 세르파하고 같이 오르듯이
이 북극점도 그분들과 같이 원주민들과 같이 도전을 했었고 원주민들도 피어리와 함께 북극점을 처음으로 도달한 인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주민들은 북극의 기후에 적응을 하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위험에는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뭐랄까 DNA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극의 도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탐험의 시대는 좀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북극권에 살면서 직접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 또 온난화는 이분들의 생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북극권은 툰드라 지역은 나무와 풀이 자랍니다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풀이 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잠시 풀이 번성하고, 근데 이게 뭐 열매를 우리가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나 채소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고요. 생육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겨우 번식을 하는 수준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로 동물을 사냥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헌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터들은 그 마을을 대표해서 사냥을 하고 사냥된 동물들은 마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서 생존을 해가는 그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동료의식 또는 그 커뮤니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동료애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 강한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극이 온난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주민들의 대부분 직업은 여전히 헌터이고, 최근에 아니죠. 꽤 오래전에 목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술록이 그 목축의 대상인데요. 이 술록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고기와 또 젖 그리고 가죽 등등을 다 이용해서 그분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극한의 기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술록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보시지만 노르웨이 사미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나라 또는 동아시아 사람들과 유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북쪽에 일이 있어서 가면 그분들은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말로 저한테 말할 겁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또 그 사람들 스스로도 우리하고 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이렇게 조용히 북극의 환경, 멋진 풍경,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세계적인 국제 정치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북극은 바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바다의 영유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8개 국가, 바다가 없는 세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이 북극해의 바다와 또 해저면을 자기의 영토 내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넣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러시아가 2007년에 잠수정, 미르라는 잠수정을 이용해서 해저 한 4,000m가 넘는 북극점에 러시아 깃발을 꽂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하고 있죠. 러시아가 이만큼 능력이 된다는 것도 물론 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 땅일 거야, 우리의 영토일 거야,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일 거야 하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요. 2007년은 북극해 얼음이 그전 30년에 비해서 약 40%가 여름철 얼음이 줄어드는 그런 급격한 바다 얼음이 상실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시기를 이용해서 북극점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그 후 2008년에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잠정적인 추정으로 북극해는 전 세계 석유의 약 13% 그리고 가스의 약 30%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 지구인의 북극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얼음 면적이 더 최소화되는 현상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비북극권 국가들도 이 북극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한 협력과 경쟁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북극과 관계된 8개 국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단한 국가들입니다. 뭐 소득 면에서나 나라 크기 면에서나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북극에 땅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대신에 북극은 공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누구의 영역으로도 되어 있지 않는 공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북극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이들 국가와 기본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서 북극의 문제를 논의하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1987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미소 간의 냉전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고,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죠. 소련의 서기장께서 무르만스크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북극해를 국제 항로로 개방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북극이 갑자기 개방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그 북극권 국가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의 논의가 있었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시작이 됐고, 로바니에미라는 곳에서 첫 번째 북극 이사회 8개 국가들이 같이 북극의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국가 간 협의체, 국제기구는 아니고요. 협의체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 로바니엠이라는 곳은 핀란드 북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산타크로스의 마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면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로바니에미에는. 그래서 이 로바니에미 산타 마을이 우리 인류에게 준 커다란 선물 중에 하나를 북극 이사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 북극 이사회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8년 정도 저희 옵서버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북극 이사회는 물론이고 이들 북극 국가들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북극에서 활용하고, 또 북극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의 역량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북극 이사회의 구성이죠. 여기 특이한 것은 보통 이제 국가 간 회의에는 국가들이 주로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극 이사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 이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극에는 약 40여 종족이 넘는 원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국가 경계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누이트, 우리가 옛날에는 에스키모라 그랬죠. 이누이트는 러시아에도 계시고 알라스카에도 살고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그린란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원주민 그룹을 이 북극 이사회에 퍼머넌트 파티시펀트, 그러니까 상시 참여,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요. 그게 6개의 상시 참여 단체가, 원주민으로 구성된 상시 참여 단체가 북극 이사회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 체계는 거의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이 북극 이사회는 배려를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참여했던 여러 회의에서 원주민들의 역할은 아주 컸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이제 국제 간에 이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2012년 이후에 급속히 조금 더 멀리 가면 2007년 또 2000년 초부터 북극해 얼음이 녹다 보니까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었죠. 북극해 연안, 북극해 바다라는 곳은. 근데 얼음이 녹다 보니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도 좀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비행기도 이제 항공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활동이 점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극해에는 막대한 자원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는 많은 산업 요구들이 북극으로 몰리게 되고, 실제적으로 북극에서 하나씩
산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극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은 1년에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름철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50년경이 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2040년 내지 50년이 되면 여름철에는 북극해에서 얼음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물론 기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또 산업적으로는 그런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따라서 그 지역의 산업 개발은 또 크게 증가될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짓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콜드러시, 콜드, 차가운 러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그 야말반도라는 곳에서는 LNG 개발이 2007년부터 LNG 단지 개발이 시작이 돼서 2017년에 첫 번째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에 실려서 전 세계 시장으로 운송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주변에 또 다른 그 가스전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러시아는 이 가스전 개발을 통해서 세계 가스 시장에서 가장 큰 공급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말 LNG 사업에만 한국 돈으로 30조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매년 1650만 톤 정도의 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우리 들어보셨겠지만 1대1로라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에다가 1도를 추가했습니다. 1대1로 1도. 1도가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극항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극은 고립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인프라,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철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물론 러시아 쪽은 대부분 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업개발과 동시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이라는 곳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한 10년간 1조 달러 정도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할 것이다 하는 추정이 나왔고 저희들 연구원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이미 약 3천억 달러 이상이 지금 북극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북극항로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북극항로는 설명에도 조금 있었지만 배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항로가 이 얼음이 얼었을 때는 배가 지나갈 수 없었지만 얼음이 녹다 보니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첨단 세빙 운반선,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서 갈 수 있는 배가 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얼음은 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극항로가 새로운 지구촌의 항로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원을 중심으로 한 운송은 이미 시작됐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북극에서 다니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좀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북극점에 도달한 것은 아까 199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 그 전에 한국인이 과연 북극에 간 적이 있을까? 참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 근처로 가셨던 분들은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제강점기 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극동 러시아 쪽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에 대한 단서가 하나 조금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황금의 땅 북극에서 산 3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얀 벨츠리라는 체코 분이 쓴 책인데요. 여기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북극에서 30년을 살 때 조선 사람을 만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 사람의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자기가 입양했던 저 에스키모 그 아기를 그분이 돌봐줬다. 7년 정도를 같이 살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도 분명히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조선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시기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900년대 초가 아닐까 아니면 1890년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보고 지금 그쪽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의 사람들께 조금 그와 관련되는 자료를 부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우리 야쿠치아라는 그 사하공화국 분을 저희들이 불러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발해는 대조영이 설립한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설명하기를 이 발해는 다민족 국가였고 물론 맞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종족 에벤크족입니다. 에벤크족도 이 발해의 건국에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였다.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많은 그 역사 문서에 발해의 건국에 에벤크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크족은 야쿠치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북극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북극을 그냥 먼 나라 딴 나라가 아니고 우리와 인연이 과거에 깊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이 노바야시빌이라는 북극 꼭대기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과연 우리의 조선 여인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셨을까? 돌아오셨을까? 이분은 원래 정어리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다가 여름에는 정어리를 잡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정어리 잡이 배들이 다 구석구석 내려놓은 분들을 안 데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얼음이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섬에 남아있던 이분은 그 배를 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간 거기서 이분과 같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극은 많은 한국인이 관계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의 공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매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맘모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매머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멸종된 동물입니다. 이 매머드가 주로 살았던 곳은 시베리아 대륙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베리아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머드가 멸종이 되면서 이 매머드의 유해들은 그대로 북극의 차가운 동토층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이 기후가 변하면서 온난화되면서 이 동토층이 녹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머드 유해들이 다시 지표면에 드러나게 되죠. 특히 산사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지진이 있다든지 해서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씻겨 나가서 이렇게 매머드가 지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매머드는 코끼리와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사실은 뿔이 아니고 이빨입니다. 이 엄니가 이렇게 상하로 뻗어 나와 있습니다. 코끼리보다 훨씬 크죠. 상하도 어떤 거는 큽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의 코끼리 상하는 교역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상하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 상하를 가진 매머드 유해가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상하가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상하의 거래는 매머드 상하의 거래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거래가 됐던 기록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 시베리아에 있는 상하공화국에는 이 매머드를 찾아다니는 매머드 헌터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약 5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분들은 이 매머드의 유해를 찾아러 다니고요.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100kg 정도 되면 뭐 가격이 좋을 때는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개만 1년에 찾게 되면 어마어마한 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씩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매머드는 털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 매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머드는 뭐 크기는 훨씬 크죠. 저 코끼리보다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상아를 찾아가지고 이제 주로 뭐 중국이나 아시아 쪽 이거 상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조각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제한이 돼 있어서 아무나 살 수 있거나 아무나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돼서 지내고 있는데 또 원주민들이 이런 가공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원주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죽은 멸종된 동물까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고 팔고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코끼리 상아를 유통시키는데 그렇게 금지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다른 출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계속해서 남겨두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이거 동토층 안에는 이 매머드가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균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것도 큰 위험이 되겠죠.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런 우려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북극은 이 원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코끼리의 상아를 유통시키는 걸 실제로 막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또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요. 또 발굴을 함으로써 과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도 기여한다. 이런 이제 상반된 이제 평가들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였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분이 계속 세미온이라는 분인데 계속 살아 계셨으면 이 매머드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기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셔서 모르겠습니다. 또 추후에 다음에 그 뒤를 잇는 많은 학자들이 나오시겠지만 저희 친구이자 지인이었던 친구가 이 분야를 본의 아니게 떠나게 돼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개라고 표현하면 조금 속된 표현 같아 죄송합니다. 이 그린란드의 개 이야기인데 이 그린란드에는 한동안은 개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개는 사냥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도로가 없습니다. 얼음 위를 달리는 썰매로 교통수단이었죠. 교통수단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극이 녹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다지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개들이. 또 흙에서 썰매를 끌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흙 위에서는 썰매를 쓸 수가 없고요. 또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오토모빌 같은 기계가 도입되면서 개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 숫자가 거의 많을 때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개가 우리의 남극점 정복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극점 정복은 1912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극점에 먼저 도달하기 위한 경쟁을 아주 위대한 탐험가 두 분이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아문센이라는 분과 영국의 스코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스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한 열흘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남극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긴 하셨는데, 아문센은 이 그린란드의 개를 데려갔습니다. 52마리의 개를 데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썰매로, 왜냐하면 17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먹어야 되고요. 그 대원들이 또 이렇게 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사를 한다든지 기록을 해야 되는 또 텐트 같은
또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야영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스코트라는 분은 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모빌 그 당시 이제 처음 발명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계를 가져갔던 거죠. 근데 기계는 그 극한 기온에서 아마 거의 바로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죠. 먹지 않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말에게 줄 사료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개는 사람이 먹는 걸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가다가 뭐 사냥을 하게 되면 사냥에서 남은 것도 먹어도 되고요. 심지어는 죽은 개를 먹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 돌아온 개는 11마리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은 거의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그 간격이 벌어져서, 물론 다른 이유도 물론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점점 벌어져서 아문세는 양극점에 가장 먼저 도달을 하게 되고, 스코트도 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망을 하게 되죠. 더 이상 물자가 없어가지고 생환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연구소 이름도 스콧으로 짓고 기지 이름도 스콧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그린란드의 개가 북극은 물론이고 남극을 정복하는데, 뭐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남극점에 도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했고, 어쩌면 사람보다 몇 발짝 먼저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썰매의 구조를 보면 개가 먼저 끌게 되니까. 그래서 이 개는 지금은 이렇게 한가로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관광용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지구의 발견을 위한 위대한 역할을 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음이 북극에서 많이 녹는다고 그랬죠. 여전히 얼음은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은 얼음이 있습니다. 근데 큰 배들이 지나가려면 배는 얼음에 부딪히면 위험하죠. 1912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빙산이 그린란드에서 출발한 빙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 빙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쇠빙선들이 이제 고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배는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쇠빙선이었습니다. 약 23,000톤 정도 되는, 길이가 한 160m 정도 되는 쇠빙선이었고, 얼음을 거의 뭐 3m 정도 되는 얼음을 깰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얼음을 깨고 지나가면 그 뒤에 얼음을 깰 수 없는 배들이 줄줄줄 따라서 그 깨진 얼음 틈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배가 되겠습니다. 제가 왼쪽은 제가 그 배 안에 이렇게 좀 둘러봤어요. 그때 농구장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병원도 있고. 그래서 배 자체가 하나의 큰 마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배는 원자력으로 움직입니다. 디젤이나 중유를 쓰는 게 아니라, 원자력은 한번 에너지가 주입이 되면 한 5년 정도 쓸 수 있고요. 또 이 배는 한번 출항을 하면 한 6, 7개월 정도는 보급을 받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에는 그 연안 쪽에 큰 마을이 없습니다. 큰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보급품들을 다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는 그 역할을 하고, 자기가 인도하던 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구출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하게 돼 있는 그런 배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뭐 관광용으로 써가지고 북극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칼호 들어보셨죠? 이 바이칼호는 북극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담소고 가장 깊은 담소입니다.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북극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이 지역 바로 옆에서 발원하는 레나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레나강이 쭉 야쿠츠크를 통해서 북극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칼호는 많은 북극 지역 원주민들이 같이 생활했던, 어쩌면 우리의 민족도 여기서 여기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가봤더니 정말로 너무나 우리하고 습성이 생활이 비슷합니다. 이 바이칼호로 가기 전에 저기 사진에 있는 분은 브라티아 대학의 부총장이신 노모예프 박사입니다. 노모예프 박사가 저를 바이칼호를 한번 데려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침 일찍 이제 바이칼호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제수용품을 슬슬 꺼내기 시작하더니 저보고 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바이카로에 들어갈 때는 예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선앙당 비슷한 그런 우리 그 색동 이 종이들을 막 묶어놓은,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죠. 이거 시골에 가면. 여기 앞에서 제가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바이카로를 향해서 갔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우리 차가 사고가 난 건 아니고 그 차 다른 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물론 이제 그 명복을 비는 예도 했지만 이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라, 네가 만약에 선앙당에서 시간을 안 보냈으면 우리가 저 사고를 만났을 수도 있다.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수긍도 되면서 야, 이분이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첨단 과학자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통과 또 샤머니즘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 지역은 가지고 있고, 우리도 옛날에 뭐 지금도 일부 그런 걸 믿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있죠.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좀 공유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술록은 가축인데요. 이 술록이 없었으면 아마 북극의 원주민들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열대지방은 돼지, 그 다음에 중위도에 있는 분은 소나 양, 이런 가축들이 있어서 인류가 확장이 되고 넓어지고 오랫동안 이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죠. 북극도 마찬가지로 이 술록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기 때문에 이 술록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록을 죽일 때도 원주민들은 아주 예를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정말로. 뭐 하나는 이 뒤에 보시면 뭐 눈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대하고 너무 비슷한 이런 요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 와, 이거 너무 우리하고 닮았다. 중국 음식은 튀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삶아서 먹는 음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먹는 것도 어쩌면 종류가 다를 뿐이지 굉장히 우리하고 교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터부가 있는데, 이제 술록의 혀는 먹는데 혀 끝은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혀 끝을 먹으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자기들의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 끝만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술록의 어떤 술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야말이라는 곳에 LNG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죠.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2017년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스 설비를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술록 유목민들은 좀 살고 계셨고요. 또 야말이 유목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과의 어떤 갈등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야말 LNG 프로젝트가 완공이 됐고 2017년부터 전 세계에 가스가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스를 통해서 러시아는 지구의 자원 관리에도 깊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점점 더 많은 가스 개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각 가스 개발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가스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입니다. 배밖에 없습니다. 물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멀죠. 근데 배는 건조만 되면 바로 열흘 정도의 이 가스를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말 LNG에 필요했던 15척은 우리나라가 다 가져왔었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도 거의 대부분의 배를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비즈니스도 이 가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스 운송과 관여함으로써 북극 개발에 우리도 기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첨단 환경 친화적인 그런 배를 개발함으로써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고처럼 생긴 이런 집들이 이 야말 LNG를 개발하는 그 직원들이 숙소입니다. 저도 여기서 잠을 잤었고요. 뭐 생각보다 편안했고 안에
TV는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이 극한의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마도 이 야말은 러시아 가스의 심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북극 협력 주간을 통해서 시민극장제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또 색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